저희 2020 12PR에 게재된 하이퍼볼릭 이미지 임베딩스 논문에 맡게 된 이미지 처리팀 유채은입니다. 이번 논문 발표 준비를 위해 저희 이미지 처리 팀원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표는 Introduction, Related Works, Methods, Experiments, 그리고 Conclusion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Introduction 부분에서는 논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보다 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 대한 인투이션을 드리기 위해 설명을 더 많이 첨부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인공지능의 다양한 임베딩을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매핑을 하곤 하는데요. 최근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제로샷 러닝 등 임베딩 스페이스를 하이퍼볼릭으로 바꾸면 더 효과적이었다는 논문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컴퓨터 비전에서도 현재까지 자주 쓰이는 유클리디언이나 아니면 스피리컬 스페이스보다 네거티브 커버추어인 하이퍼볼릭 스페이스가 이미지 임베딩을 배우는데 더 효과적인 임베딩 스페이스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논문입니다. 그럼 우선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 대한 인투이션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가장 익숙한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부터 보겠습니다. 만약 바닥에 그 스퀘어 모양의 타일을 깔려고 한다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스퀘어 타일로 바닥을 전부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꼭지점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의 꼭지점에는 4개의 스퀘어 타일들이 붙어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저희가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아무리 4개의 사각형 타일이라든지 아니면 5개의 사각형 타일 혹은 아무리 5개의 사각형 타일 혹은 3개의 사각형 타일로 바닥을 채우려고 한다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유클리디안 플레인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에서는 어떨까요? 이거는 2D 하이퍼볼릭 플레인을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5개의 스퀘어 타일이 붙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6개의 스퀘어 타일이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커버추얼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마치 뜨개질과 비슷한데 저희가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5개의 사각형을 담은 모형을 뜨려고 한다면 이렇게 뜨개질이 쭈글쭈글해지기는 하겠지만 이런 모양으로 뜨는 것이 가능은 하겠죠. 하나의 꼭지점마다 더 많은 사각형을 붙이려 한다면 쭈글쭈글해지는 정도는 더 심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은 두 지오메트리 다 2D 스페이스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빛을 이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 2D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 통과시킨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빛이 이렇게 스페이스가 굽은 것이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꾸불꾸불한 모형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가져가야 할 인투이션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는 하나의 꼭지점에 4개의 스퀘어 타일이 붙어 있다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서는 하나의 꼭지점에 더 많은 스퀘어 타일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볼륨이나 이렇게 에리아 증가 속도 측면에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보다 하이퍼볼릭 스페이스가 훨씬 더 빠르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스페이스가 더 많은 스페이스를 이렇게 임베딩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이제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저희가 만약 파란 화살표대로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인 후 한 칸 위로 간 다음 멈추고 다시 같은 출발 지점에서 분홍색 화살표대로 위로 가게 한 후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두 색깔의 화살표 모두 같은 곳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리고 같은 오퍼레이션을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에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같은 오퍼레이션을 했지만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와는 달리 두 색깔이 다른 지점에 도착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에게 의미를 갖는 어떤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연산, 예를 들면 덧셈, 곧셈, 아니면 이런 좌표까지도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서 매핑을 하려면 새로 정의를 해줘야 한다는 인투이션을 갖게 됩니다. 즉, 석측 연산과 같은 베이직 유클리디안 오퍼레이션들을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서 의미가 있게 수행을 하려면 새로운 수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는 하이어라키컬한 데이터를 매핑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미지가 하이어라키, 즉 계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논문의 2가지 예시를 가지고 와보았는데요. 우선 이미지 리트리버 태스크에서 이미지가 전체 구조를 포함하는 것부터 부분적인 구조를 포함하는 것까지의 정도의 스케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홀 프래그먼트 정도에서 하이어라키를 갖췄다고 할 수 있고, 이 레커니션 태스크에서 로우 레솔루션 저화질과 하이 레솔루션 그 고화질 사이의 이미지의 화질 정도에 따라 이미지가 계층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는 하이어라키를 매핑하기에 효과적일까요? 저희가 계층을 표현할 때 가장 흔히 사용하는 자료 구조는 트리 스트럭처일 텐데요. 제가 가지고 온 이 트리 비교는 바이너리 트리인데 만약에 뎁스가 h라고 한다면 이 트리의 전체 노드 개수는 2의 h승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리 노드의 전체 개수가 트리 뎁스에 대해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유클리디언 스페이스랑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의 볼륨 익스텐션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면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의 볼륨은 폴리노미얼하게 증가하는 데에 반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는 익스포넨셜하게 볼륨이 증가하기에 이러한 계층 구조를 임베딩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 원처럼 생긴 모델은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를 프로젝션한 도형인데요. 이 모델의 반지름과 함께 이 모형의 볼륨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합니다. 결국 트리 구조에서는 뎁스에 대해 그 트리에 있는 전체 노드의 개수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고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서는 이 프로젝션한 모델의 레디어스에 대해서 볼륨이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트리의 뎁스와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를 프로젝션한 모델의 레디어스가 비례하면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서 하이어키컬 스트럭처를 임베딩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특히 저 구형 안에 있는 인접한 노드 사이의 거리는 저희에게 보이기에는 다 다른 디스턴스로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같은 디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면 얼마나 큰 스페이스가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서 임베딩 될 수 있는지 조금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하이어키컬 스트럭처를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 임베딩하는 것과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 임베딩하는 것에 대한 비교를 시각적으로 조금 더 직관적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왼쪽의 하이어키컬 데이터를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 임베딩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의 한계로 이렇게 그 하이어키컬한 임베딩이 클러스터 돼가지고 어떤 거리상의 의미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를 활용하면 더 많은 스페이스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더 계층 구조가 더 잘 표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 논문에서는 uncertainty 정도에 따라서 하이어키를 부여해서 원점에 더 가까울수록 더 uncertain하고 원점에서 더 멀어질수록 더 certain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어키를 모델이 uncertain한 정도로서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두 숫자 다 7인데요. 조금 7처럼 안 생기고 약간 키역처럼 생긴 데이터는 그러니까 좀 모델이 uncertain하니까 원점 부근에 위치하고 누가 봐도 7처럼 생긴 데이터는 원의 외곽 쪽에 임베딩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related works인데요. 우선 이 논문은 Natural Language Processing에서 하이퍼볼릭 임베딩을 활용하는 개념을 활용하여 컴퓨터 비전에 적용시켰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워드넷은 이제 단어의 의미적 요소를 계층으로 표현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렇듯 언어가 가지는 계층으로 인해 하이퍼볼릭 임베딩이 자연어 처리에도 활용이 됩니다. 특히 이 논문은 2018년 립스에 게재된 하이퍼볼릭 뉴럴 네트워크의 연구를 비전 필드에 적용한 것인데요. 이 테이블을 보시면 NLP 태스크에서도 하이퍼볼릭 임베딩이 유클리디언 임베딩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퓨전 러닝이란 훈련 시 보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이 가지는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태스크를 의미하는데요. 이전까지 퓨전 러닝에서 유클리디언이나 아니면 스페리컬 스페이스를 활용했다면 이 논문에서는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하이퍼볼릭 스페이스 매핑하면서 퓨전 러닝을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 처음 확장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erson re-identification 태스크란 서로 겹치지 않는 이 감시 카메라에 찍힌 사진들에서 특정 사람의 이미지를 찾는 태스크인데요. 이전까지는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 이미지를 임베딩하거나 아니면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혹은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통해서 구했다면 이 논문에서는 person re-identification 태스크에서 추출되는 각 이미지에 대한 임베딩을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 매핑했습니다. 다음은 메소돌로지 부분인데요. 저희가 스피어인 지구를 매핑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이 저희가 흔히 아는 이런 지도라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를 매핑하기 위해 활용하는 지도 혹은 이 모델은 이 보이시는 원형의 그림, 보라색 원형의 그림, 포인커의 별입니다. 즉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를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모델인데요. 그러면 우측에 보이시는 이 알록달록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가 프로젝션된 피거부터 보면요. 안에 있는 사각형은 모두 다 같은 크기인데 반해 저희 눈에는 사각형이 다 다른 크기로 보이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하이퍼볼릭 별에서 길이 자체는 저희에게 시각적으로는 보존이 안 되고 각도는 유지가 되는 프로젝션 모델입니다. 또한 지오디식이란 두 점 사이의 곡면을 따라간 가장 짧은 거리를 의미하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이 곡선의 피겨를 보시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는 약간 직선으로 내리꽂는 형태의 거리인데 반해 지오디식 디스턴스는 매니폴드의 곡면을 따라가면서 약간 자세히 보시면 이 점선으로 표현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이시는 수식이 포인커의 벌의 지오디식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공식인 거고요. 포인커의 모델에서 점선으로 확인해 보면은 저희한테는 이제 곡선
직선으로 보이지만 이제 더 높은 차원에서 프로젝션한 것을 이제 2D에 나타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직선인 선입니다. 그렇기에 여기 3.17 이 부분은 X랑 Y의 가장 짧은 공면상 거리를 나타냅니다. 이 논문에서는 뉴럴 네트워크의 대부분의 레이어는 이제 유클리디언 오퍼레이터를 활용했으며 마지막 레이어만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를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유클리디언 비전 아키텍처의 아웃풋 임베딩은 0에 근처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은 앞서 인트로덕션에서도 말씀드렸듯 uncertainty를 측정하는 데 활용이 되고 그래서 모델에게 더 친근하거나 아니면 모델이 자신이 있는 데이터는 포인커의 외곽 쪽에 위치하게 되고 모델을 혼란스럽게 한 데이터는 모델을 혼란스럽게 한 데이터의 임베딩은 오리진 근처에 매핑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델타 하이퍼볼리시티입니다.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서 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가 얼만큼 휘었는지의 정도는 그로모브 델타 하이퍼볼리시티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델타가 얼마나 스페이스가 휘었는지 정도를 결정하는 값입니다. 그럼 잠깐 수식을 보면 X가 매트릭 스페이스 그리고 D가 디스턴스 펑션일 때 위에 부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가장 작은 값, 가장 최소값이 델타인 것인데요. 이 델타를 통해서 네거티브 커브처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인베리언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위해 이제 다이암이라고 적혀있는 그 최대 페어와이즈 디스턴스로 나누어줍니다. 그럼 이제 정기화된 델타를 렐러티브 델타라고 부르는데요. 이 렐러티브 델타 값은 0에 가까울수록 강한 하이퍼볼리시티를 갖고 1에 가까울수록 약한 하이퍼볼리시티를 갖게 됩니다. 그럼 각 데이터셋마다 몇 가지의 이 피처 익스트랙터, 약간 VGG19나 레스넨 34와 같은 이런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해서 각 데이터셋에 대한 임베딩을 통해 델타 값을 구해본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네 가지 데이터셋 모두 1보다는 0과 가까운 값으로 이를 통해서 이미지 데이터셋들의 하이퍼볼릭 정도가 높은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연결해 보면은 이 논문에서는 이 피규어를 통해서 비주얼 태스크는 하이퍼볼릭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하는 연산들, 예를 들어 벡터의 덧셈과 같은 이런 연산들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서 원하는 의미를 갖게 하려면 새로운 수식들이 필요하고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와 유클리디언 스페이스 상의 벡터들을 서로를 바꾸는 변환들도 있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하이퍼볼릭 오퍼레이션스입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오퍼레이션 자체는 탄젠트 스페이스, 자이로 벡터, 메비어스 스칼러 오퍼레이션스를 통해서 수식들이 전개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부분까지 다 다루기는 힘들 것 같지만 하이퍼볼릭 오퍼레이션스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레퍼런스 링크, 두 가지 레퍼런스 링크를 참조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익스페리먼트 부분입니다. 논문에서는 총 3가지 정도의 실험을 익스페리먼트 부분에 담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델 언서튼티에 대한 실험, 두 번째는 퓨샷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슨 리아이덴티피케이션 태스크가 있습니다. 첫 실험은 포인커의 벌의 오리진에 대한 거리가 모델의 언서튼티를 나타내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인데요. 우선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서 엠니스트 데이터를 훈련시키고 난 후 옴니글로 데이터셋에서 평가합니다. 좀 더 나은 설명을 위해 이렇게 코드의 일부분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보시면 대부분의 레이어는 저희가 익숙한 유클리디언 오퍼레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 히든 레이어의 아웃풋만 이제 포인커의 벌에 매핑을 한 후 멀티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니까 그 멀티 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수행하는 레이어를 통과하게 됩니다. 즉, 맨 뒷부분만 하이퍼볼릭 임베딩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구성한 후 99% 정도의 테스트 어큐러시가 도달할 때까지 트레이닝을 시키고요. 옴니글롯 데이터에 이밸류에이트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실험에 대한 결과 부분인데요. 모델은 엠리스트에 대해서 99% 테스트 어큐러시까지 훈련시켰으니까 엠리스트에 대해서는 컨피던트야 정상인 거고 옴니글롯 데이터에 대해서는 훈련을 시키지 않았으니까 엠리스트보다는 조금 uncertain해야 정상인 거겠죠. 그럼 이제 X축은 원점과의 거리를 나타내는데요. 그 원점과의 거리가 다시 한번 멀수록 certain한 거고 원점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모델이 좀 혼란을 느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파란색 그 분포가 옴니글롯 데이터셋에 대한 분포고 빨간색 분포가 엠리스트 데이터에 대한 분포인데 보시면 파란색 분포들이 이제 원점과의 거리가 훨씬 더 빨간색 분포보다는 가까운 걸 보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왼쪽에 다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포인커의 벌은 이제 모델의 uncertainty 정도를 잘 나타낸다라고 이 논문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하고요. 또 약간 퀄리테이티브하게
그 데이터셋, 그러니까 엠니스트 데이터랑 옴니글롯 데이터 모두 이제 포인커리에 볼에 임베딩을 시켜보았는데요. 그러면 다시 이제 모호한 것들은 원점 부분에 있어야 되고 모델이 자신 있는 것들은 외곽 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 이제 모호하거나 모델에게 혼동을 주는 숫자들 혹은 이제 트레이닝이 활용하지 않은 옴니스트 데이터들은 대부분 이제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쉽게 생긴 숫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숫자들과 닮은 옴니글롯 데이터들은 외곽에 위치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엠니스트 데이터는 색깔이 이제 있는 동그란 점들로 표현을 했고요. 옴니글롯 데이터는 이제 검은색 X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중앙 부분에 더 검은색 X자가 더 많이 위치함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중앙 부분에는 uncertain하고 그리고 외곽으로 갈수록 certain한 데이터들이 인베딩 되더라라는 것들을 퀄리테이티브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논문에서는 엑스퍼블릭 인베딩을 통해 매우 복잡한 하이어키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퓨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도 하이퍼블릭 인베딩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가정을 세우게 되는데요. 우선 퓨처 러닝 기본 개념만 잠시 말씀드리면, 트레이닝 때 보지 않은 서포트 데이터셋에서 쿼리 이미지 데이터의 그 카테고리를 찾는 것으로, 만약에 서포트 셋으로 주어지는 클래스 개수를 웨이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각 클래스마다 주어지는 데이터를 숏으로 칭합니다. 여기는 네 가지 클래스가 있으니까 4way인 거고, 한 클래스마다 두 가지 데이터를 주니까 2숏입니다. 그리고 이 퓨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활용한 모델은요, 프로토타입 네트워크, 닙스 2017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프로토타입 네트워크에 하이퍼볼릭 인베딩을 입혀가지고 이제 실험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프로토넷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이 피규어에서는 세 가지 색상이 있죠. 초록색, 주황색, 보라색. 그러니까 이건 세 가지 클래스가 있는 거고 3웨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럼 각 색깔마다 5개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거는 5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웨이 5샷 케이스를 가지고 온 건데요. 이제 검정색 C2를 보시면은 주황색 동그라미인 5가지 데이터 인베딩을 평균 낸 값이고요. 그래서 쿼리 샘플과 각 C1, C2, C3를 비교해서 거리가 가장 짧은 것으로 혹은 이제 유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예측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센트로이드를 정해서 클러스터링하는 기법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원 프로토 네트워크 논문에서는 이 평균을 내는 이 인베딩 사이의 평균을 내가지고 센트로이드를 구하는 연산을 유클리디언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아는 이 평균 내는 수식을 활용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 평균 내는 부분을 하이퍼볼릭 에버리지 오퍼레이션으로 바꿔서 하이퍼볼릭 프로토넷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평균 내는 부분을 그냥 하이퍼볼릭 연산으로 바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유클리디언 에버리지 오퍼레이션을 활용한 프로토넷, 저기 주황색보다 하이퍼볼릭 인베딩을 접목한 하이퍼볼릭 프로토넷, 저 빨간색 부분이 훨씬 더 성능이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밑에 있는 테이블 자체는 어떨 때는 더 큰 백본을 가진 모델을 이 하이퍼볼릭 프로토넷이 능가하기도 하더라라는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본, 그러니까 이 인베딩 네트워크를 통일한 채 다른 데이터셋인 CUB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그 결과 하이퍼볼릭 오퍼레이션을 활용한 하이퍼볼릭 프로토넷이 다른 베이스라인을 서브스텐셜하게 능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레소넷 50을 백본으로 인베딩을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 랩핑한 것과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랩핑한 것을 비교하는 퍼슨 리아이덴티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한 실험도 해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더 많은 경우 하이퍼볼릭 버전이 유클리디안 베이스라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 언더라인 되어 있는 거는 세컨 베스트고 볼드가 되어 있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보시면 하이퍼볼릭이 조금 더 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케줄러 1, 2 저거는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를 어떻게 활용해야 했는가에 대한 그 문적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드디어 컨클루전인데요. 여기서는 퓨전 러닝, 메저링 모델 언설튼티와 같이 몇 태스크에 대해서 하이퍼볼릭 인베딩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거에 의미가 있고, 몇 이미지 매니폴드에 대해서 네거티브 커비추어를 가진 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가 더 알맞은 표현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언제 그리고 왜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가 쓰여야 하는가에 대해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